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자, 오늘도 그 좋은 명승부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같이 좀 즐겨볼까 합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M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토바 서준환님 함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도 역시 임준배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황 대표님이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리스트에 주셨어요. 그 알렉시스 아르게오 저희가 몇 주 전에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죠. 앤디 게니건과의 이제 라이트급 방어전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르게오의 초창기 시절 패더급 세계 챔피언일 때였고 또한 아르게오가 아시아에서 시합한 유일한 경기입니다. 미넨 올림픽에서 8강까지 올랐던 또 일본의 하드펀처였죠. 로얄 고바야시가 이 아르게오를 상대로 도전한 경기인데요. 이 경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렉시스 아르게오는 그 여기 옆에 계신 황 대표님의 그 최애 선수죠. 70년대 그 페더컵부터 시작해서 그 1세를 풍미했던 니카라구아의 영웅.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데뷔 시절에는 주로 그 마나구아, 니카라구아의 로컬에서 시합을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 선수들처럼 뭐 연승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첫 세계대전 전에 벌써 3패가 있었어요. 3패가 있었지만 그 페더급 시절에는 그 장신이죠. 키가 한 175, 6 정도 되는데 176 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깡마른 체격에 해서 그 뭐 마나구아 중심으로 중남미를 중심으로 하던 선수였는데 21살 때인가요? 그 74년도에 첫 세계도전을 하죠.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르네스토 마르셀 당시 WBA 페더급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는데 잘 싸웠어요. 판정 패했지만 그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마르셀이 그것이 이제 자신의 4차 방어전이었는데 가족들과 약속에 곤투는 이 시합을 끝으로 끝. 그리고 이제 그 의학도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다시 그 대학에서 의학 이 공부를 전념하고 복싱은 이것으로 끝해서 아주 그 좀 드문 케이스지만 세계 타이틀 4차까지 방어하고 그냥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는데 그 마지막 시합이 아르게오와의 시합이었고 시합 후에 마르셀이 아르게오 선수에게 너는 틀림없이 후에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죠. 예언을 남겼고 마르셀이 이제 은퇴를 한 후에 이 타이틀을 그 벤탐에서 괴물 소리를 듣다가 이제 페더로 올라온 루벤 오리바레스가 당시 동양 챔피언 우다가 와진스케와 이제 결정전을 갔죠. LA에서 갔는데 여기서 루벤 오리바레스가 이기고 이제 2체급 재패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어전에 상대로 고른 것이 이제 아르게오였는데 사실 뭐 아르게오가 마르셀과도 했지만 지명도도 별로 없었고 했기 때문에 오리바레스로는 선택 방어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리바레스와 아르게오의 시합도 굉장히 명승부가 그 어떤 시합의 헤게모니가 주도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 아르게오가 종반으로 갈수록 거의 KO 직전, 뭐 KO 직전까지만 이제 KO까지도 그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몰리다가 그 종반 라운드에 그 기가 막힌 그 그로 역전 KO 우승을 하면서 첫 세계 그 타이틀 획득에 성공을 하죠. 하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시합은 이제 그 페더급 그 타이틀의 3차 방어전이죠. 그래서 1차 방어전에서는 그 1차 방어전이 누구였죠? 레오나르도 에르난데스. 레오나르 에르난데스. 베네수엘라의 그 나중에 그 일본에 와서 그 우에하라의 방어전 상대로 맞을 때 아주 터프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기고 2차 방어전에서는 리아스코 우리나라 염동기 선수와 그 말 많았던 리코베르토 리아스코를 단 2라운드에 KO로 끝내죠. 했는데 이 리아스코와의 시합이 아르게오가 유일하게 자신의 나라인 그 니카라구아의 마나구아에서 한 유일한 시합이죠. 그래서 그 사실 니카라구아는 가끔 좋은 선수도 나오지만 뭐 후에 뭐 그 로센도 알바레스라든지 또 뭐 훌륭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에디 카조라든지 마요르가라든지 나오지만 그 프로복싱의 어떤 마켓은 굉장히 그 열악하기 때문에 그 아르게오가 그 리아스코와의 시합은 금유한양식으로 아마 그 홈링에서 했는데 제가 보기엔 프로모터가 손해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방어전에서 돈 많은 일본으로 이제 원정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 이제 로얄 고바야시는 이 시합 전까지 18승 16KO 하고 지금 뭐 좀 전에 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미네소 올림픽에서 8강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약간 일본 그 순사 같은 그 코스염을 기르고 하지만 굉장히 하드 펀쳐. 그리고 이 시합 전까지 이제 어떤 그 시험적인 테스트 매치가 우리나라의 이제 페다급 챔피언을 했던 정남철 선수라든지 또 그 홍성준 선수 그리고 이 아르게와의 시합 바로 직전에 그 전초전이 유아령 선수 만년 우리나라의 그 한국 1위였지만 그 거의 세계 레벨 같았던 그 유아령 선수와의 시합에서도 KO 시켰고 그 시합이 이제 유아령 선수의 은퇴 시합이었고 그 전에 이제 버트 나바라탄이라는 그 필리핀 태생의 하와이의 굉장히 유망주였던 선수와 그 세계 랭킹전을 벌려서 이겼고 그래서 이제 아르게오가 도전을 하는데 이 고바야시가 어쨌든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그 우다와 젠스케. 그렇죠. 그 오릴바레스와 결정전을 치르고 우다와를 KO 시키면서 아 이 선수는 확실한 세계 챔피언이다. 일본에서 그런 평판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시합은 또 의의가 있는 게 일본에서 열렸던 100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시합 전 예상은 이 당시만 해도 아르게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게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얄 고바야시한테 약간 우세로 나와 있었어요. 6대4 정도 정말로. 로얄 고바야시가 이제 세계 챔피언 된다. 그리고 그 100번째 세계 타이틀은 굉장히 뜻깊은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일본 복싱이 좀 위기였죠, 사실. 75년도에 세계 챔피언 4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줄줄이 뺏기잖아요. 뭐. 오구마도 뺏기고 가스 이시마츠도 뺏기고 이시마스 하나만 챔피언이었죠. 아, 이때는. 그렇죠. 뭐 시바다도 뺏기고 시바다도 하나가다도 뺏기고 그렇죠. 이제 와지마가 다시 챔피언이 됐는데 유제두 선수에게 또 6월에 뺏기고 가스 이시마스 하나 남았을 때였기 때문에 일본 복싱이 기대하는 바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세계와 동양의 벽을 가장 온몸으로 그 보여준 선수가 로얄 고바야시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선수 총 전적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35승 중에 무려 27KO. 예, 물론 이제 8패가 있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대단한 하드펀처였고 대부분 동양권에서 만난 선수한테는 다 KO로 이겼단 말이죠. 뭐 물론 이제 마지막 경기에 이제 황정환 선수한테 뭐 1회 KO로 오영세 선수한테도 반대편하고 뭐 그랬지만 저 선수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살벌한 시합 중 한 시합이었던 게 이제 이종윤이라고 당시 한국 패더급 유망주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뭐 5라운드 동안 뭐 7번인가 다운시키고 아예 기절을 시킨 그렇죠. 상태로 그 KO를 시켜가지고 고바야시도 우리나라 꽤 왔었네요. 예. 많이 왔었네요. 무시무시하게 살벌한 이미지인데 정작 저 선수가 세계 무대에만 가면은 또 그게 또 공교로워요. 세계 최강들하고만 그 당시 또 최강의 붙어가지고. 최강. 예. 네, 뭐 이제 시합 후에 또 그 이후의 행보를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 시합은 그래서 그 세계 타이틀 100번째 일본에서 하려는 100번째 세계 타이틀에다가 이 당시만 7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일본에서 생각하는 중남미 복싱 강국 그러면 베네수엘라, 멕시코, 파나마 뭐 이랬는데 뭐 니카라구아는 뭐 선수층도 상대적으로 좀 얇고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거에다가 또 굉장한 그 하드펀처 거기다가 이 당시만 해도 아르게오는 이미 4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길 수 있는 시합이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가 많았고 사실 이 시합 끝나고 굉장히 그 일본 복싱계가 자성의 목소리와 좀 굉장히 그 다른 시합에 패배하는 틀리게 그 쇼크를 받았던 뭐 그런 시합입니다. 아무튼 그 고바야시 하면은 하여튼 그 벤턴급의 무라다 에이지로와 더불어 참 그 동양에서 그렇게 날고 겼지만 결국 세계의 벽을 넘지 못한 그 세계 물론 챔피언이 한번 세계 됐죠. 챔피언이 예. 한 번 되긴 했지만 그것도 단명의 그쪽고 염동균 선수한테 잘못 만나가지고 농락당하면서 그 어이없이 그냥 단명하고 말았고 그 이후로도 동양 챔피언으로서 꾸준히 장수했지만 번번이 세계 무대 벽을 넘지 못했는데 그 이제 그 첫 불운의 첫 발길이 되는 그 시합이 바로 이제 이 시합이었고 또 하필이면 진짜 불세출의 챔피언이 되는 그 아르게유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점에서 참 뭔가 그 아이러니한 경기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때 WBC가 데이비드 코티였나요? 그렇죠. 예. 데이비드 코티를 불러오지 왜 저 아르게를 불러왔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티는 일본에 가서 방어전 한번 하죠. 그렇죠. 근데 데이비드 코티 같으면 뭐 외려 승산이 좀 더 있었을 승산이 것 있었을 것 같은데 하고 일본은 뭐 지금 준환 씨 말씀했지만 일본에서 여태까지 뭐 꿈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거는 무라타. 그다음에 이제 그 벤텀 페더를 했던 아오키. 예. 그 선수는 정말 세계 챔피언이 10번도 됐을 것 같은데 안 됐던. 아오키는 정말 파이팅 하라다나 이그 에비아나 히로유키랑 예. 더불어서 반드시 세계 챔피언이 이제 돼야 거기다 된다고 같은 굉장히 그 셋 중에도 주목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도 상대를 좀 많이 잘못 만났죠. 그렇죠. 뭐 에델 조프레 뭐 슈가라모스 뭐 해서 좀 상대가 잘못 만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은 세계 타이틀 매치를 몇 번이나 했을까? 한 500번 했을까?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76년 시합이죠? 75년 시합이죠? 100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입니다. 일본에서. 자, 일본의 100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 그리고 한국과 참 친숙했던 이 로얄 고바야시의 첫 세계 도전 경기 일단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チャンピオンは昨年の11月23日ルーベン・オリバレスをノックアウト13ラウンド破りましてこのタイトルを獲得。これが3度目の防衛戦。そしてロイヤル小林の方はもちろんこれが初めての世界挑戦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それでは西条さんに小林が勝つとするならば、まず何をすべきか伺いましょう。やっぱり落ち着いて相手のパンチを見て入るんですね。はい、僕は小林の右のクロスですか、はい、期待したいですね。右のクロス、はい、グニさんいかがですか。僕はね、左は世界を制すると言いますか、はい、それを持ってるのが小林の左フックだと思うんですが、左のフック、これを最大限に生かしてほしいと思うんですが、今までも相手を倒す場合ですね、16回ですか、倒しているのは左フックからチャンスを掴んでるんですよね。なるほどね。右がフォローして倒した場合もありますけども、原因は左フック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なるほど。打ち懐へ入ってですね、ぜひこれを生か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なるほど。いよいよこれからアレクシス・アルゲロ世界チャンピオン、これ挑戦する初挑戦、控え室ではあまり上がっていなかったロイヤル小林の15回戦です。フェザー級タイトルマッチ15回戦を行います。赤コーナー世界フェザー級チャンピオン125パウンド2分の1ニカラグアアレックス氏アルゲロ。挑戦者世界フェザー級2位125パウンド4分の3 JRJ 国際所属ロイヤル小林。ロイヤル小林が48年プロ転向以来18戦18勝 16KO 率8割8分8厘。一方アレグロの方は43戦いたしまして40勝 34KO3 敗 KO 率7割9分ともに非常に強い左を持ち KO パンチャー、そしてまた非常に両方ともにファイトも十分に心得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決してつまらない試合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絶対に言えるかと思います。さあ間もなく第1ラウンドのゴングを聞くところでございます。第1ラウンド試合開始です。身長は 174.3 センチというアルゲリョ、一方身長 163.3 センチという小柄な小林です。アルゲリョの左が要注意です。ジャブが怖いですね、はい、あれをどう避けるかが課題だと思いますけど、この右も要注意です。西条さん、右の上から突き下ろしてくるようなストレートも怖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もう左右両方ともパンチありますから、はい、今の左がカウンター気味になります。この辺も小林は要注意。いいボディーブローが入りました小林。西条さん、ウィークポイントはやはり、アルゲロの場合は顎でしょうかね。結構弱いと思いますけど、
結構左が結構落ちるんですね、アッパー入る踏み込むときに。なるほど。だからそこをちょっと僕は3回見てますからね、フィルムをはい。結構左が結構落ちるんですね。今のところ割合にロイヤルは右で相手の左を避けている感じがあります。先週の金曜日に日本のにもおなじみのハワイのトレーナースタンレー伊藤さんがやってまいりまして、今日も試合前に上体をこういう低いローダッキングで相手のパンチを避けて中へ入れというアドバイスをしております。それからまた相手の手の上からでもいいから打て、手をうんと打つことによって相手の腕が疲労してパンチが鈍くなるんだというアドバイスも与えております。うるさいですね、ジャブ。このジャブはうるさい。しかもアッパーもあります。左右のアッパーが今出ます。西条さん、この距離はいかがですか？距離もう少し小林もうちょっと入りたいですね。左のフック引っ掛けた。おっと素晴らしいワンツー。ちょっとこれ危ない。小林もう少し中へ入りたいところです。アルゲリアのペースですね。ちょっとアルゲルペースですか。この左のフック、小林もいいフックを返します。いいボディフックが入りました。アルゲも第1ラウンドからかなり積極的。取った、またパンチが当たったが小林がラッシュ。いいボディーブローが当たったところにあっとロングの後に右のパンチが小さく当たりましたアルゲルです。第1ラウンドから非常に緊張気味の試合が展開されております。こちら側が赤コーナーのレクシス・アルゲレオ、ご覧のような戦績でございまして、1970年にプロ入りと本人は言っておりますが、私どもの資料には1969年にも試合がございます。一応この数字でお伝え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本来左利き、そしてこちら側がロイヤル小林です。お父さんが元警察官、お兄さんも警察官という警察一家に生まれました。このロイヤル小林、小さい時からなかなか気の強い男の子であったという話をお父さんの吉典さんはしております。その気の強さがこの試合にも十分に第1ラウンド出ております。第1ラウンド、郡司さんの採点5対4とアルゲロのリード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が、さあこれから第2ラウンドに入ります。今のところロイヤル小林は5連続 KO 勝ちを収めまして、この世界タイトル挑戦初挑戦であります。アルゲリアは1回目に10回ですか、ナックアウトしてるのは。あるそうですね。小林君2回目に5回やっておりますからね、この回が一番多いんですよね。一つ注目の的ですね。ここで注目したいと思うんです、1回済みましたからね、ずっと気が楽になってたんじゃないですか。なるほど。小林の顔がちょっと赤くなって鼻血も少し出てきました。まともに食いますね、ジャブは。しかしちょっとやはり西条さんの左もう少し警戒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そうですね、やっぱりもう少し状態を柔らかくして中に入りたいですね。少し状態が立ってますね。ロイヤルは鼻血を出しました。このアルゲロの左が邪魔です。まだ本当にロイヤルの距離に入っていません。このラウンドは少しロイヤルが消極的になっています。楽ですね。日本でする場合ちょっとこの回によくチャンスをつかんだんですけどね、やはり相手がいいですね、よって違うんですよね。それに西条さん、まだパンチが単調ですね。一発打って終わりですね。そうですね、さっき1ラウンドに見せたボディから上に行くパンチが欲しいですね。欲しいですね、この距離ではアルゲロのペースです。第1ラウンドは郡司さんが5対4とアルゲロに分を与えておりますが、もう少し状態の柔らかさが欲しい小林です。まだプロでは18戦というキャリアしかありません。危ない。守りも硬いですね、アルゲロ。なんとかロープに追い詰めたいという小林です。今のところ鼻血、出血は止まっている感じもあります。
さあこれが危ない。逆に飛び込んだ。このラウンドはまだ本当にいい小林のパンチが出ていません。あっと危ない。ワンツー右のストレート。小林の足が止まっています。左のフックボディーブロー、しかし一発です。小林少し口が開きました。どうですか西条さん。もう少し距離もあれですね、離れるんだったらもう徹底的に離れたらいいですね。離れてね、はい。郡司さん、このラウンドもしこういう形で見るんならばやはりもう少し足を使って離れるべきでしょうね。危険を避けて寝るんですね。左のフック右はちょっと浅い。左の相打ち、左のアッパー。アルゲロのこのアッパーは非常に左から右から両方から出ます。左のボディーブロー、アッパーを突き上げます。小林のあのパンチもかなり倒してるんですね。第2ラウンド、郡司さんの採点、また5対4と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が取っております。3ラウンドに入ります。小林は中学陸上の短距離選手、高校は剣道空手、自衛隊に体育学校に入りましてボクシングをはじめ、そしてミュンヘンオリンピックに出場、そして残るはプロに入って世界チャンピオンというのがこの小林の夢。今度は小林がラッシュする。しかし左のアッパーが怖い。ニュートラルコーナーに詰めました。また頭から飛び込んだ。今晩のレフェリーはパデラさんです。はい、勝負をかけてきましたね。勝負をかけましたね。待っていたんでは左を食ってしまいます。打つだけの余裕がありませんね。ああ、なるほど。今西条さん、小林の気持ちとしては何があるでしょうね。いや気持ちとやっぱりもういいパンチを与えることじゃないですか。とにかく当てたいという、当て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にしてもやはりリーチで18センチという差は非常に大きく響いている感じもあります。身長で11センチ。小林目を切りましたか、右の。ああ、そうでしょうか。右の口が赤いような気がします。返り血か、それとも切ったか。ああ、切りましたね。切りたいようですね。右の目尻を切りました。左のフック、右は空振り。こういう攻撃をもっと欲しい。目も少し腫れてきました小林です。やはりアルゲロの左、これが非常に有効に顔に当たっているようです。鼻血は今のところ止まっています。西条さん、アルゲロの左というのは、左は結構威力あると思いますよ。よく伸びるけれども、スピードはそんなにない。あっと右のアッパー、これ危ない。やっぱり小林君は左を食わないことですね。そうですね、左の後には必ず右が来る。左のフック、この辺りは全く無理をしないアルゲロのペースになっています。あっと左食いますね、左を。ますね。ただ小林のボディブローがまともに当たると左アッパーが当たるとですね、そうですね、これが面白いんですけど、なかなかまともに当たらんですね。いいですね、今のああいう小林君の右、左も当たった。さあチャンスだが、もう一回右。あっと危ない、右のストレート。左から右と非常に速いワンツーが来ます。これゴングです。第3ラウンド、郡司さんの採点、また5対4とアルゲロが取っております。いかがですか西条さん。やっぱフェイントかけた時も小林君の右が欲しいですね。ああ、なるほどね、ちょっとあの辺が少し消極的になってるんでしょうかね。ですね、ちょっとあれですね。そういえば昭和39年の1月4日、場所も同じこの蔵前国技館で、現在この小林を育てました高橋義則会長がエディ・パーキンスと戦って、やはり左に悩まされて左に負けたというのが郡司さんありましたね。13ラウンドまでね、だいぶやられましたですね。やはり世界は左は世界を制す、
という言葉がこのボクシング界にはありますが、この左の重要性がこの試合でも非常によく出ております。ただ一般的に見てね、小林君はスロースターター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からね、この辺からちょっとやってみてほしいです、9回までどの回でも倒してますからね、パンチ力は確かにあると思うんです。はい、ちょっとロイヤルの右目が腫れてきました。中途半端なパーリングでは危ないというこの左のジャブ、ストレート。小林の左が少しこのラウンド出始めました。西条さん、どうなんでしょう、これは小林君の気持ちの硬さがまだあるんでしょうか。ちょっと硬いみたいですね。まだ硬いですか。はいなんつっても予想が違ってましたからね、本人はむしろ悪い予想をたくさん書いてくれた新聞記者に闘志を獲得するということでお礼を言いたいと言っておりましたが、またアルゲロの右側立ったガクッときました。オリバレスからタイトルを取った時も最初のダウンはこの左のショートフック、非常にこのアルゲロの左はもともと左利きなだけに強い。試合前に小林がしきりにセコンド陣に言っていたことは、私のこのガードが下がったらすぐ注意を与えてくれということを再三頼んでおりました。左右のフックですがちょっと力が足りません。右のストレートも強い。すぐ通じますね、右のストレートがね、ワンツーで、ちょっと左が下がりますよ、小林、はい、攻撃に入った。どうだ、大丈夫か、当たった、リオンと当たった。さあ小林チャンスだ、小林チャンスです。連覇当たった、オディグロ、ここで要注意はカウンターです。小林のラッシュ、この試合初めて決めました。日本軍第4ラウンド、逆に軍さんの採点は5対4とロイヤル小林に出ました。これが今の第4ラウンド、シャニムにぶつかっていったロイヤル小林の猛攻です。軍さん、片鱗を見せました。これが小林のボクシングですがね、姿ですね。西条さん、ああいうことが1回出るとちょっと気持ちが楽になるでしょう。そうですね。やっぱり打っていけば相手も下がりますからね。さあ小林が猛烈に攻めていく。これで気持ちが吹っ切れれば小林はラッシュします。ミュンヘンオリンピックで背の高い外人選手とも当たっているので、外人あるいはまた背の高い選手別にどうとも思いませんと言っておりました小林。低い姿勢から入っていきます。必要な左のボディ攻撃、これはなかなかいいですね。アルゲリオやや消極的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おそらくパンチ力では小林、そして連打ではアルゲロというのがこの試合前の予想でした。ワンツー、ますます右の目が腫れてきます小林です。まだしかし西条さん、大丈夫でしょうか。まだ大丈夫だと思いますよ。まだ大丈夫ですか。はい。左のジャブが伸びてきます。もう少しやはりここで攻めたいところです。お、これが当たった。惜しい。左は空振り。この辺りはなかなか小林うまく戦っています。しかしやはり小林といえどもこの辺は無理をしません。ああいうパンチが当たると不思議なもんでアルゲロの左が当たらなくなるんですね、ベンジさん。不思議ですね、この辺はやはり相手があるというこのスポーツの面白さ。相手によって全く変わることがありますあるんですね。
左へよく伸びます。アリベロがまた左を対応した。あっと右が当たった。危ない。危ない。小林フラッときました。危ない。これ危ない。おっとこれが危ない。あーっとこれはダウンだ。ダウンです。アリベロの非常に強い連打。カウントはアーヤブで立ち上がった。顔はどうでしょう。まだちょっと朦朧としています。時間はまだあと20数秒。またダウン2度目。これで勝てるか。ちょっと勝てそうもない。カウントは聞こえない。カウンテンドアウト。チャンピオン防衛、3度目の防衛になりました。ロイヤル小林、ついに5ラウンドマットに進みました。일본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도전장을 던졌는데 결과는 참 참담한 KOP가 됐습니다. 폴더처럼 접히네요. 고바야시 로얄이 많이 아파하네. 외려 이제 저때 KOP가 복부를 맞고 KO가 돼서 윌프레도 고메스한테 도전을 하면 복부 쪽에 가드를 하고 신경을 쓰다가 이제 안면에 제대로 맞고 또 KO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르게는 이제 이시아프에 한 2번인가 방어전을 더 하고 패더급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월장하죠. 토레스 네, 살바도르 토레스랑. 이제 슈퍼페더 올라와서 이제 가장 최전성기를 누리죠. 슈퍼페더에서 아무래도 라이트급 때도 물론 뭐 연속 KO승을 거뒀지만 그 슈퍼페더가 가장 강했던 거겠죠. 그때 이미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슈퍼페더의 네노라는 에스카레라를 이기고 챔피언이 되면서부터 루벤 카스티오라든지 그 당시에 그 슈퍼페더의 그 네노란 보비차콘이라든지 뭐 네노란 선수는 다 이기고 보자에드워드는 뭐 세계 타이틀은 저는 아니었지만 논 타이틀에서 KO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로 올라가서 또 WBC 챔피언이 되고 후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론 프라이어와의 최종전 4체급 재패를 누리지만 거기서는 여러 번 뭐 여기서 뭐 얘기도 했고 했지만 두 번의 시합에서 아르게의 그 아론 프라이어의 그 미친 듯한 복싱을 넘지를 못하고 지고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은퇴하고는 정치적으로 니카라구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합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자살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약간 그 뭔가 그 커넥션에 개입된 의문사 같은 그래서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아르게오 2009년이죠. 아르게오가 이제 죽은 게 와 16년이잖아요. 그 로얄 고바야시도 한 4년?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잡고 하셨고 그래서 로얄 고바야시는 뭐 이시아프 후에 그 이듬해 WBC에서 신설한 그 슈퍼벤텀으로 타겟을 빨리 돌리죠. 빨리 돌려가지고 그 원래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뭐 준비 부족 뭐 이런 각 그래서 그 케냐 선수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 와르윤게 나카야마가 나가서 그 리아스코에게 KO를 당하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뭐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아스코가 한국 와서 방어전을 했는데 염동균 선수와 그 아주 그 말썽많은 그 판정 결과가 나왔고 이후에 리아스코는 그 다음 방어전을 이제 고바야시하고 했는데 체중 조절에 실패하고 고바야시한테 무참한 KO패를 당하고 그 고바야시는 옵션에 의해서 챔피언 된 지 한 달 조금 40 며칠이죠? 45일 만인가? 45일? 네. 와서 우리나라 염동균 선수와 그 방어전에서 2대0으로 판정패를 당하고 이후에 이제 페더로 다시 가서 또 그 페더가 아니죠 이제 그 고메즈에게 이제 다시 도전을 하지만 정말 처참한 KO패를 당했고 이후에 페더에서 동양 챔피언이 되고 에우세비오 페드로자에게 도전했지만 또 TKO. 그러니까 뭐 이 아르게오, 고메즈, 페드로자,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1급 챔피언들과 하는 어떤 그 운이 없음도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페더가 OPPF 타이틀에 전념을 해서 우리나라의 황복수 선수에게 뺏은 OPPF 타이틀을 뭐 여러 번 방어를 하죠. 기다류도 이기고 한 번 이대환 선수와 또 1, 2차전에서 1차전은 뭐 이대환 선수 잘했어요. 예, 로얄 고바야시가 전내 이겼네 하는 말썽많은 판정도 있었고 말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오영세 선수와 논 타이틀을 해가지고 지고 마지막 시합이 이제 황정환 선수에게 문화체육관에서 1회 KO패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에게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후반에는. 그러니까 뭐 이기기도 많이 이겼고. 이기도 많이 예. 로얄 근데- 고바야시에 대한 기억이 좀 어떠세요? 로얄 고바야시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강인하게 남아 있어요. 그 이종윤 선수와의 일전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용세 선수가 이겼다고 해도 오용세 선수가 1라운드 다운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예. 고바야시의 그 정확한 레프트를 얻어맞고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그리고 나중에 복스레크에서 확인한 전적도 뭐 굉장히 그 동양권에서 활동했던 선수가 35승을 이긴 가운데 27킬을 했다라는 건 대단한 전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비록 뭐 염동균 선수한테 농락당하고 뭐 황정원 선수에게 1회 원투를 맞고 그냥 사실상 거기서 경기가 끝나버렸다고는 해도 굉장히 강한 동양권 강으로 남아 있긴 한데, 이 알렉시스 아르게오전을 지금 놓고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도전 상대를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때 일본에서 판단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깡마른 그 신생 챔피언인데 로얄 고바야시 정도의 강타면은 충분히 한번 그렇죠.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1라운드에 딱 붙자마자 느껴진 게 뭐냐면 기본기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시스 아르게오는 정말 그 정형적인 복서라면 정형적인 그 레프트 리딩 펀치를 통해서 거리를 딱 줘서 상대 접근을 차단하고 그 예봉을 통해서 상대를 야금야금 요리해 가는데, 고바야시는 아무 전략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그냥 마구잡이 풍차 돌리기 전략으로 들어가서 뭐 운 좋으면 한데 뭐 레프트를 가드 위에 얹히거나 하는 수준의 전략으로 맞섰기 때문에 벌써 1라운드에 저는 이거 챔피언 호락호락한 챔피언이 아닌데 잘못 불러들였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2라운드 이후부터는 뭐 그 레프트 잽에 형편없이 고바야시가 농락을 당하면서 아예 접근 자체를 제대로 못하죠. 4라운드에 반짝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는 거 봐서는 그 정탁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도 거리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되새기는 건 복서한테 리딩 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아르게오 같은 장신의 이런 그 리치와 신장차를 잘 활용해야 되는 선수한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아르게오 선수의 이 초기 경기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금 느끼는 게 참 우아하네요. 복싱이 붙지도 않고요, 엮이지도 않아요. 그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도 지저분하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게 자기의 가장 베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로 아주 절제해서 활용해가면서 정말 백작 같은 우아함을 보여주는 복싱을 한다. 저 이렇게 세상 느꼈습니다. 몇 라운드인가죠? 끝나고서 공 울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예. 신사적으로 또 가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이게 시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올리발레스가 아르게오한테 안 지고 아르게오와 방어전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로얄 고바야시. 그리고 이제 오리바레스는 일본에서 반탐 시절에 그렇죠. 가나자와하고도 하고 또 LA에서도 일본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명도도 상당하고, 그래서 로얄 고바야시하고 있으면 오히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었어요. 아니면은 로얄 고바야시가 할만했을 것 같아요. 시점이 약간 로얄 틀리지만 고바야시. 데니 로페즈의 선택 방어전 상대로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원정전이라도 오히려 그런 펀처들이랑은 해볼만 했죠.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니 로페즈는 뭐 아르게로처럼 장신이지만 아르게로하고는 또 결이 틀리고 테크닉이 거긴 거의 없다시피 단순하고 하니까. 디펜스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이제 만약에 했더라면이지만 저는 그 생각에 오리바레스와 로얄 고바야시가 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재밌었을 같아요. 것 같은데. 가나자와 14일까지의 대전도 기가 막혔잖아요. 명승부였는데. 근데 참 의아한 게 로얄 고바야시가 이 경기도 그렇고 윌프레도 고메스는 좀 예외지만 에우제비오 페드로사 전도 그렇고 거리 조절을 전혀 못 하거든요. 지금 그 신장차를 극복하지 못해갖고 왜 그런 챔피언한테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저런 참담한 에우제비오 페드로사 전도 정말 참담하거든요. 그거는 저거죠. 고메스도 아르게로 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챔피언이 됐지만 염동균 선수에게 다운도 되고 그로비도 몰리고 이게 뭐 전적은 좋지만 초창기였으니까. 전적은 좋지만 나이도 어렵고. 전적은 좋지만 약간 거품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고
페드로자는 옛날에 보면 연속 뭐 3패가 다 KO패다. 고바야시가 사무라한테 KO 됐어. 사무라한테도 KO되고 고바야시가 한 방만 맞추면 넘긴다는 뭐 지려고 했겠습니까? 다 그런 어떤 기대가 있죠. 그런 감을 했고 고메즈 시합 때도 고메즈 유리 우세로는 안 나왔어요. 로엘 고바야시하고 거의 뭐 백중세 뭐 이렇게 돼서 맞추면 간다. 그리고 그 전시배합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게 염동균 선수는 고바야시로 보면 무지하게 도망만 다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에게 맞고 다운이네? 뭐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심하게 맞았죠, 그 고메스와 시합. 그러니까 페드로자가 19차 방어, 고메스가 17차 방어니까 36이잖아요. 아르게오가 통산 16차 방어거든요. 세 명이 52차 방어했어요. 이런 챔피언들한테 고바야시가 도전한 거죠.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항상 했으니까. 시점은 꼭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뭐 하고 황정환 선수와의 시합이 마지막 시합이 되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했는데 뭐 나름대로 어떤 전형적인 거 일본인 같이 생겼고 머리 스타일이나 코스염이나 하고 그 일본에 보면 그 시대마다 강타자들이 있죠. 70년대 중후반, 80년대까지도 그 일본 가운데 중량급 페다, 뭐 주니어 라이트, 슈퍼 반tam을 그 아우르던 강타자. 예. 상당히 매력 있는 선수. 동양급의 황금체급이죠. 자, 로얄 고바야시가 그 첫 도전을 했던 알렉시스 아르게이와의 경기 오늘 리뷰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공포의 전율의 강타자라고 불렸던 70년대 웰터급을 지배했던 호세 피피노 쿠에바스의 경기를 또 임준배 위원님께서 선정을 해주셔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